배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호원순의 세상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구조조정 얘기를 저희가 지난주에 했는데 네. 이제 가시화됐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장 박사님하고 하는 얘기가 요게 직접 지금 얘기하는 시점하고 나가는 시점에 약간의 하루라도 네.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현할 그대로 얘기하기에는 네. 왜냐면 이 구조조정이라는 게 지금 아주 긴박하게 지금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얘기가 자칫하면 그건 구문 아니냐 얘기할 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큰 틀에서 우선 봅시다. 지금 적어도 이 4월 마지막 주에 우리 사회의 최대 이슈, 예. 우리 사회에 굴러가는 걸 한마디 단어로 압축한다면 바로 구조조정입니다. 그게 그만큼 이제 긴박한 거겠죠. 그렇죠. 네. 우선 신문의 키워드를 보십시오. 네. 우리 애들이 젊은 애들이 검색하는 거 말고 신문에 나오는 용어들과 이래저래 보면은 아마 구조조정 한마디로 하면은 이건 전주부터 시작된 겁니다. 네. 총선 끝나고 구조조정을 놀랍게도 야당이 먼저 새누리가 저 지지부진하게 막 정말 오줌 뭐도 못 가리고 있어 개판인 상황에서 김종인이라는 뭐 책사적 아이디어로 딱 들고 나온 게 구조조정이었거든. 근본적 구조조정이면은 네. 협력하겠다 해서 야당이 치고 나온 이래로 놀랍게도 국민의당도 거기 가세를 했고 새누리당은 끌려가고 하면서 물론 그 전에 유일호 부총리가 와서 정부에서 구조조정도 하고 있어서 네. 구조조정을 하나의 키워드를 만들었고 우리 사회에 지금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구조조정은 두 갈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 전체에 구조개혁으로 더 많고 기업 구조조정이 많겠지만 당장은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네. 한진해운이 좀 더 초점이죠. 한진해운을 중심으로 하는 선사 하나. 두 번째는 조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을 필두로 하는 삼성도 해당은 되지만 직접은 아니고 그 조선과 이 두 개가 지금 산업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죠. 조선과 해운. 예. 네. 그런데 해운 중에서도 지금의 핫 이슈는 한진입니다. 한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한진그룹의 회장인 조양호 대한항공도 같이 있는 조양호 회장의 자구안 네. 그 안을 이제 채권단이 약간 힘겨루기가 지금 현재 25일 저녁에 진행된 상황이죠. 네.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게 관심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독자님들하고 구조조정이 하나하나 진행되는 채권단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저게 부족하다. 요건 신문 보면 다 아는 거고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봤습니다. 네. 근본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조정 역사를 하면은 일단 97년도 말 외환위기 때 우리 주니어 기자 쫄병하고 있을 때 그때 봤던 그 구조조정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지금 뭐가 문제냐 이런 것들 하나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구조조정이 사회적 이슈가 된 거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우리가 기다렸던 바다. 네. 그죠? 구조조정이 근데 갑자기 너무나 전부 다 구조조정을 외치니까 좀 당황스럽다 제 얘기는. 즉 사공이 갑자기 너무 많아져 버리니까 네. 이 배가 산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왜 사공이 많아졌다고 하냐면 정치권에서 그렇게 반대 비슷한 뉘앙스로 왔던 야당이 구조조정을 먼저 들고 왔습니다. 총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심각한 예. 문제가 아니라는 뉘앙스였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 함부로 손 못 댄다 네. 그러고 오히려 대기업 규제, 법인세 부과 이런 얘기했는데 야당에서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정부도 지금 갑자기 이제 속도를 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구조조정의 사령탑이 되라, 팀장이 되라, 총대를 매라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정부도 그러고 있죠. 언론도 그렇습니다. 소위 종합지들하고 해서 언론에서 갑자기 또 구조조정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거제도 럽보가 나오고 있고 우리 선사의 문제가 뭐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어디다가 전문가들이 이렇게 나와서 또 토론회를 최근에 갑자기 많이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얘기는 우리가 굉장히 새겨 듣고 잘 들어야 됩니다만은 때로는 그 중에는 좀 복선이 있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조조정의 대상인 선사의 입장을 대변을 한다든가 맞기도 맞으면서도 그 묘한 논리로 존재해야만 되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적의 선사도 있어야 된다. 마치 농업 주권론처럼 네. 그런 류에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뭐랄까 국가 안보 그러니까 방위 산업으로서 조선도 가령 굉장히 필요하다. 선사도 필요하다. 뭐 이런 그런 예고들이 왜 그 이제 나오느냐 이게 그동안 그렇죠. 안 나오다가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 이야기 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 하여튼 첫 번째 전문가가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구조조정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렵다. 에러가 많다는 얘기가 또 물밀듯이 밀려나오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무슨 인력 문제. 네, 인력 감축 인력, 문제, 뭐 인력 노조. 구조조정. 네. 우리가 인력 문제 몰랐습니까? 그 알았죠. 인력 문제 네. 알고 있습니다. 인력 문제가 구조조정에 있으면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큰 부작용이고 가장 큰 어려움이고 가장 큰 숙제고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거죠. 네. 그렇다고 우리가 전부 다 이제 무조건 잘라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인력 문제를 감축하지 않고는 즉 사업부서를 줄이지 않고는 구조조정을 하라고 할 이유도 없고 구조조정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 그럼, 네. 예. 구조 조정이라는 건 인원 정리해서 예. 회사를 일단 살리자는 예, 거니까요. 그게 이제 인원을 먼저 정리해서 그렇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사업부의 구조조정 하다 보니까 인원이 파생적으로 결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래서 제일 고기의 원칙은 기업 구조조정 하는 거는 이 구조조정을 함으로 해서 그 산업이 그 기업이 더 나아지는 네. 좀 더 생산성이 높아지고 국제 경쟁력이 나아지고 살 수 있고 우리가 더 일감을 가져오고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체 그런 산업을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좀 많은 무작정 많은 인력 오버 인력이나 겹친 인력은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발생 자체를 부인해버리면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의 그 구조조정의 그 인력 감축에 하는 건 노조가 이제 그게 저항의 최선봉인데 우리나라 노조 무지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는 여기들 전부 다 조선 같은 데는 뭐 한국의 굴지의 노조였죠. 요즘은 들어가면 아마 젊은 독자님이 잘 모를 겁니다. 우리가 80년대 말에 춘투라는 게 나왔을 때 네. 80년대 말부터 90년, 91년까지 그랬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 초짜할 때 봄날이면요. 현대 가서 현대중공업 파마 거기서 제가 20일씩 있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때 뭐 대우조선 대우조선도 네. 그렇고 대우조선 때는 제가 입사전이었어. 근데 그 대우조선에 그 파업 때 그 유명한 이제 노무현 변호사 개입하고 네.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때부터 저도 다 현장 취재를 하고 다 했는데 89년, 90년, 91년 거기에 막 노조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 빛나는 역사와 빛나는 전통에 따른 노조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파워를 갖고 있고 또 지자체를 움직이기도 하고 네. 또 중앙정치권을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보셨죠? 노조가 그제 시청에 가서 바로 국하고 선거할 전에도 이러이러한 후보를 우리는 지지하겠다. 이런 걸 원하다. 뭐 고용 특별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 또 우리 산업을 특별 지역으로 해 달라고 하니까 노조가 큰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겁니다. 자금 문제를 이야기해요. 구조조정에는 자금이 들어갑니다. 자금. 아, 부실을 자금. 인수를 네. 해야 되거든요. 네. 부실을 인수. 지금 조단위 조선사 같은 데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이런 데는 조단위에 지금 부실이 돼 있잖아요. 그걸 네. 정리를 하고 클린 컴퍼니, 클린 사업부를 만들어야 새로 뭐 나오는데 그걸 사주고 정리를 하고 하려면은 우선 들어가는 돈이 필요한데. 그게 뭐 수십조 단위던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54조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건 이제 부실자금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계산이 굉장히 달라지고 전문적인 분야라고 해서 제가 금액이 얼마가 들어간다고 저 자신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전에 그 할 때는 뭐 64조 원도 예전에 해봤고 20년 전에 할 때는 그걸로도 모자란다고 했는데 물론 그때는 이제 구조조정이 더 크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돈이 들어갈 텐데 돈이 들어가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럽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25일 기준으로 정부가 돈이 들어가니까 한국은행에 대고 2조 원의 자금을 좀 마련해 주시오. 네. 그리고 그 2조 원 가지고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1조 원씩 정자를 해 주시오. 그 돈과 구조조정하게 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라는 거는 그런 국책은행이 없이는 우리 조선 사업이 안 되거든. 조선소라는 게 어디 배가 갑자기 만들고 돈 주고 계산합니까?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네. 나중에 받을 걸 계산하고 수출은행이 중간중간에 조선 건설 비용을 대주고 그게 다 되면 중간에 이제 거기서 발주처에서 돈 받고 하는 네. 그런 걸 선박금융 복잡하다잖아요. 그런 걸 다 대주고 하는 게 국책은행이고 또 뭐 플랜트 사업도 돈을 언제 받느냐 그거에 따라 돈 받기로 이렇게 하고 뭐 언제 수주합니까? 그거를 산업은행이 대주고 수출은행이 해주면서 그게 진행되거든요. 네. 선사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게 그동안 조선소 같은데 워낙 부작용이 있으니까
돈 더 주는 게 못 받고 있으니까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제대로 FM대로 못 감당해버리면 지금 쓰러질 판이다 그랬거든. 거기다 돈을 넣어줘야 돼. 자본을 확충해줘야 이게 네.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데 요 대목은 적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 대목은 전 야당의 모 씨가 한 얘기가 참 어떻게 보면 얄밉지만 맞다고 싶더라고요. 야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조조정 돈 없어서 구조조정 못하냐? 그동안은 뭐 했냐? 이렇게 네. 얘기해요. 참 맞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구조조정 할 때 그러는 야당은 뭘 협조했냐? 이러면 또 이야기 끝도 없이 네. 뭐 말꼬리 물고 가는 거지만 돈 없어 구조조정 이때까지 안 했냐? 구조정할 의지가 없었고 구조조정할 능력이 없었고 구조조정할 용기가 없었던 거죠. 내 임기에 내 있을 때 안 하겠다는 네. 그렇게 미루었는데 이제 돈이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돈은 깔아놓는 자금이 될 수도 있고 깨끗한 회사로 좋은 회사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의 대주주 뭐 한진해운 같은 뭐 최원영, 조양호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포기하게 하잖아요. 그 포기하고 정부에서 신규 자금을 넣으면 기업이 다시 이제 선사가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대상선하고 뭐 합병을 하든지 네. 클린 컴퍼니로 나오면은 거기에서 새로 넣은 돈을 주식으로 간다 하면 그게 이제 새로운 주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이제 정부가 팔면은 구조조정 투입해서 1조 했지만 그 팔가 1조 5천억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1조 받으면은 그냥 본전하는 거고 네. 깨끗한 회사를 만들어 8천억 하면 2천억만 손해보고 8천억 회수하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우리 은행 경우를 보면 되잖아요. 우리 은행이 예전에 상업은행하고 한일은행이 합병해서 우리은행이 네. 됐죠.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그 소위 말 조상 제한서 중에서 예전에 부실은행으로 처리돼가지고 문 닫게 됐는데 은행이 네. 문 닫으면 너무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상업은행하고 한일은행에 정부가 돈을 넣어서 기존의 주주들은 전부 다 주식을 없애게해서 감자하고 소각하고 정부가 넣은 돈을 주식으로 해서 우리은행 한빛은행을 만들고 지금 오늘날 우리은행에 네. 와서 우리은행 민영화라는 게 그때는 정부 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정부에 가지고 있는 70%가 80% 하는 지분을 누구한테 팔아서 그때는 네. 공적 자금을 회수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본다면 지금 해온 선사에다가 뭐 공적 자금을 1조를 넣어서 클린 컴퍼니로 괜찮은 회사를 만들었다. 산재상선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걸 어쨌든 뭐 돈을 투입을 해야 돼 시드머니로. 네. 그래서 이제 결합이 돼서 클린 컴퍼니가 되면은 그걸 나중에 팔아서 회수하는 방식인데 지금 돈이 당장에 어떻게든 필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조선도 그렇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 돈을 거네요. 네.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뭐 아까 네. 방식에 따라서 클린의 정도로 완전 클린 컴퍼니를 만드느냐 이러면 돈이 무지 많이 들어갈 테고 막 그 정도면은 앞으로 자력으로 버틸 수 있는 정도가 되겠다 하면은 그에 80% 60%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다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미니멈만 넣자 하면은 돈을 적게 넣으면 되겠죠. 그러나 20% 클린화 되면은 구조조정을 3년 후에 5년 후에 또 해야 될지 모른다면 네. 그리고 또 할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 하는 없죠. 김에 예, 이번에 하는 김에 네. 깨끗하게 네. 제대로 해서 클린 컴퍼니를 해서 정말 경쟁력이 갖도록 해야 된다면 조선도 그렇고 해운도 그렇고 그죠? 저 선사도 그렇고 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넣어야 될지 모르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말한 훈수꾼이 많아지면 이걸 커머시얼 베이스로 전문가들이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세요? 할 수 있을까 그게? 원래 훈수꾼이 많아지면은 그분들의 모든 말하자면 뭐 사회적 개인적 이익들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 이익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 정치인은 표라는 거였단 네. 말입니다. 표고. 그래서 저는 그동안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자. 구조조정에 관심을 갖자고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발 간섭을 하지 말고 구조조정이 필요함으로 하는데 내버려두고 시비하지 말자는 거였지. 네. 저마다 당신이 전문가가 되고 장 박사가 전문가가 되고 허원순이 전문가가 되고 이야기하자는 취지는 아니었을 거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전문가는 누가 돼야 되느냐? 저는 채권단이 돼야 된다고 봤습니다. 채권단. 제일 그래도 돈 빌려준 사람. 네. 권리 주장을 할 정당한 그렇습니다. 도덕적 근거가 있는 분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다 채권단이 되고 그 산업에 채권단이 그 대신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산업을 그동안 해왔으니까 피고인 비슷하게 됐지만 죄질 사람 비슷하게 됐지만 그 의견을 들어서 해주는 게 맞고요. 다만 이번 경우에 있어서 조선이나 선사 여기에서는 채권단이 어쩌다 보니 뭐 다른 지금 우리 산업이 많이 그래 되기도 했지만 국책은행이 채권단이 됐습니다. 그죠? 산업은행, 수출은행. 결국 이제 그렇죠. 세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국책은행이라 하는 것은 정부가 출자해서 하는 그 공공 분야에서 낸 돈 가지고 하는 네. 공공의 은행이고 정부가 관리하는 은행이 그렇게 했으니 거기서 주된 그걸로 하되 정부도 여기서는 빠지기는 어렵고
좋죠, 그죠? 네. 그다음에 또 조선 같은 데는 마치 방위산업 부분이 있습니다. 대우중공업에서 잠수함을 지금 우리나라 그동안 건조한 게 17척인가 그럴 겁니다.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에도 군함을 만듭니다. 네. 제가 여담입니다. 몇 년 전에 록히드 마틴 초청을 방문을 갔더니 록히드 마틴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이지삼 있잖아요. 네. 동해 하나 서해안에 율곡 뭐 무슨 이함 뭐 또 이순신함 이지삼 그 고성능 이지삼 록히드 마틴이 만드는데 록히드 마틴 관계자가 이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만드는 거는 이지스의 방어 시스템이고 그 밑에 배는 우리가 안 만든다. 배까지 만들기에는 우리는 부가가치 높은 걸 하지 배는 막 한국 정도에 맞서 만들어주는 게 좋고 이지스 그 방어 시스템이 1조 원이고 배가 1조 원이다. 그런데 그 배를 또 한국만큼도 수준이 안 되는 데는 배의 그 뭐랄까 기술을 건조 능력이 떨어져서 이지스가 제대로 작동하게 못 만든다. 네. 그러면 너무 고급이면 그 인건비가 들어서 수지를 못 맞추니까 한국이 가격도 맞고 그 다음에 이지스 시스템이 기술력도, 돌아가게 기술력도 받쳐주니까 이지스 방어 시스템 미사일 시스템은 미사일 방어 그 시스템은 록히드 마틴이 만드는 거고 이건 현대중공업이 만들어줄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방어 우리가 국방 그런 것도 그럼 이번에 다 합쳐야 돼요. 스크랩 해야 되는 거냐? 네. 꼭 그렇게 또 볼 수만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 딜레마입니다. 또 그 외에도 또 뭐랄까 이 국제 선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제 각 국제 글로벌 선사가 우리 비행기 타면은 저거 있듯이 스카이팀 뭐 스타 알라이언스 뭐 이런 팀이 있듯이 이게 동맹을 맺어 가지고 코드를 쉐어링하고 여기서 노선을 나누고 한다는데 거기에 우리가 또 잘못하면 빠져버릴 수 있다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굉장히 어느 한쪽 얘기 들으면 또 그거를 그가 전부인 것처럼 들리고 또 다른 얘기 들으면 다른 요인이 또 중요한 것처럼 들리고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에 흔들리지 않고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한데 제가 보건대는 어쨌든 정치권이 개입 많이 하면 할수록 요거는 더 어려웠다. 그동안 정치권이 우리한테 보여준 신뢰도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장관선님 그 밀양 송전탑 기억나시죠? 네. 밀양 송전탑에 그 해가지고 공사 방해. 공사 방해에서 사실은 외부 세력이 들어갔는데 그게 하다 안 되니까 밀양의 지역구를 가진 그 당시 지금 아직까지는 의원이구나 새누리당의 조혜진 씨가 밀양 지역구 의원이라 해가지고 국회에 특위를 만들어 끌고 들어갔습니다. 밀양 그걸 송전서 푼다고 국회에 끌고 들어가가지고 한 달 이상을 특위를 만들었는데 결과가 어땠는지 압니까? 아무도 한 게 없습니다. 네. 결국 서로의 입장만 반대하는 분 입장만 듣고 해산했습니다. 네. 공사만 지연되고. 네, 공사만 지연됐죠. 그리고 결국 한전이 가서 보상하고 풀었는데 막 미봉으로 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이 막 들어감으로써 정치권은 모든 걸 포기했다 하는데 오히려 구조조정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네. 예, 그런 얘기 들고요. 하여튼 구조조정에 우리가 뭐 이야기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 정리하면 그런 문제들 이제 갑자기 구조조정 하자고 하니까 오히려 겁이 날 정도다. 모두가 혼수권에 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아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까? 예.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인력 문제 같은 경우는 핵심인데 거기에서 오히려 벌써 용기를 못 내고 네. 합의란다. 어떤 절충 타협부터 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문제가 들어가고 세 번째 작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도 굉장히 문제 있고요. 저는 뭐 우리가 97년도 그때 공부하러 가셨나요? 국내에 계셨나요? 그때는 전 영국에 네, 있었습니다. 공부하러 네. 구조조정이 우리가 구조조정이란 말을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제대로 한 게 97년도 외환위기 때 네. 아니었나 싶습니다. 외환위기 때 여러분 한번 기억나시죠? 기아망했죠. 한보 그때 네, 유원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렇게 이렇게 큰 기업들이 넘어가니까 거대함 같은 은행들이 부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국내 최고라던 제일은행, 종은행, 상업은행, 한일은행, 서울은행. 그리고 그때 무슨 보람은행, 평화은행. 물론 뭐, 그것도 네. 됐고, 그 작은 이게 이제 시중은행 외에 그걸 특수은행이라 했죠. 보람은행, 평화은행, 동안은행, 동화은행. 김종인이 그뭐 받았다나 어떤 네. 동안은행까지 그렇게 그 정리되고 저는 그때 그 당시에 금융감독위원회를 출입 기자를 해가지고 하루에도 2번씩 발표하고 네. 정말 무서운 건데 구조조정이라는 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때 유학생 사회도 꽤 힘들었죠. 환율 왜냐면은- 치솟는 거 봤죠? 예, 그러니까 되게 그 IMF 전에 파운드화가 1,100원인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1,500원 정도 하다 1,100원까지 떨어졌는데 IMF 나고 나서
하루입니다만 3,000원 넘어간 적도 그랬죠. 있습니다. 그게 달러로 규정하면은 외환위기 오기 전에 우리가 700 얼마인가 정도 네. 했거든요. 원달러 700 얼마 했는데 그때 YS가 우리는 외환위기 없다, 그 인위적 없다 하면서 위기 오고 원 달러도 파운드가 3,000원 가까이 해서 원 달러가 1,900원 히트하고 네. 막 그래 갔잖아요. 그랬을 때 그 무서운 거, 그 환율, 그 금리는요. 그때는 금리 처방으로 지금 이제 저금리 처방이 아니고 고금리로 고금리로 가서 뭐 공식 금리가 RP 금리 20몇 %씩 막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저 제일은행 퇴출되면서 지점장들하고 쭉 내면서 눈물의 비디오 네. 해가지고 나오고 그 정말 대단해. 우리가 그렇게 산업구조조정이 금융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산업부실이 금융부실로 이어지고 산업구조조정이 금융구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온몸을 다 수술해야 되는 단계로 가기 전에 가자고 한 게 작년에 5개 업종이에요. 조선, 해운, 네. 건설, 네. 철강, 석유화, 석유화학.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뭐 철강은 중국에서 워낙 구조조정하면서 좀 반사 이익은 네. 나아졌다 그러고 또 뭐 석유화학은 좀 많이 진행이 됐고요. 네. 남은 두 개인데 사실 이것만이 아니고 오늘 아까 어디 제가 그 자료 보면은 국책은행에서 나가는 자금 중에서 부실한 대기업으로 한 개 대기업으로 가는 게 그 지원금이 12%가 거리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또 작년에 보면 한국은행의 우리나라 좀비기업 즉 영업 활동을 해서 얻는 이익으로 영업 활동을 해서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네. 기업들 금융 비용도 감당 못하는 그러는 기업들 그런 게 기업들. 또 무지 많다가 좀비 뭐 3,000개니 그렇게 했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뭐 그걸 한꺼번에 다 하자면 이런 겁니다. 한꺼번에 다 하자면 여기 중장년에 뭐 사람을 한 60 먹은 사람이 몸에 잔병도 많고 몸도 뚱뚱하고 당뇨도 있고 고혈압 있고 그러다가 뭐 어디 진단해 보니까 대장암 기미 있다 하면서 한꺼번에 다 치료하자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사람 잡는 거고 네. 그렇게 가기 전에 하나하나 우선 그 수술하기 위해서 당신은 워크아웃이 뭡니까? 열심히 일하는 게 사실 워크아웃 그대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운동하는 게 워크아웃이죠. 네. 그래서 빨리 군살을 빼. 저 그런 거예요. 운동을 해서 군살을 빼. 그 다음에 또 먹는 것도 조절해. 기름진 거 먹지 말고 그거 먹어. 그리고 당신 지출로 봐서도 당신 형편에 대학 다 보낸다고 안 돼. 과외비 다 끊어. 그래서 과외비 끊어. 네. 그 다음에 줄일 수 있는 거 부녀불급한 건 줄이자는 거. 그 다음에 지방에 있으면 뭐 서울에다 사립대학 네. 보내서 휴학시키고 군대 보내. 그 다음에 당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쪼잔하게 들어가면은 더 잘 가면 당신이 지금 아파트 40평 아파트 살지 안 돼. 25평을 줄여서 가. 네. 차익. 또 집도 팔고 전세로 그 남아서 살아. 그 다음에 뭐 외식도 한 달에 5번 안 돼. 외식은 2달에 한 번이야. 뭐 이런 식으로 옷도 이제 옷 의복비 없어 사지 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줄여가는 게 구조조정이고 그게 이제 우리가 97년도 외환위기 때는 IMF라는 네. IMF의 대표자는 사실 미국 사람들이죠. 또 그 중에는 월가 이해도 들어갔습니다만은 뭐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드는 IMF가 강제적으로 그 조항을 다 만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가 EU가 지원해주면서 만드는 요구 조항이 바로 네. 그런 거예요. 구조죠. 그 체질을 바꾸고 자산 구조만이 아니고 체질, 지출 방식, 문화 모든 걸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 그 정도냐? 물론 이제 그 정도는 아닌데 다만 제가 그러지만 97년도 외환위기 때는 사회가 워낙 한꺼번에 오니까 그 정도로 그래 안 하면은 달러에서 한국에 기름 들어오는 게 당장 안 들어올 상황이고 어렵다는 거죠. 그다음 외화 차입이 안 돼가지고 한국의 크레딧 라인 네. 자체가 무너진다는 거였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구조조정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여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잘못하면 썩어서 팔을 꺼내야 되니까 끊지 않기 위해서 네. 고름을 짜내고 이러면 생살도 오래 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다 하는데 이런 거를 과연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업계에서 그거를 최소한이라도 인정하고 할 수 있을 거냐. 그래서 아까 제가 몇 번이나 용기가 필요하다. 지혜보다 용기가 네. 필요하다. 아직은 노조에서는 뭐 가시적인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구조조정이 눈앞에 닥치면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예, 실력 행사로 나오겠죠. 그거는 어디나 다 나옵니다. 영국 같은 데 보면요. 영국의 공공기관 합리화 그 구조조정할 때 대체 시절이죠. 석탄 노조가 대표적이잖아요. 대체가 석탄 노조 탄압할 때, 누를 때, 네. 그리고 제대로 잡을 때 정말로 피눈물 났습니다. 1년 이상 예, 파업했습니다. 그거 아서 보면 스카길에 석탄 사다 놓고
대체였기 때문에 가능했고 외국에서- 그래서 영국병이 없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에서 석탄 수입해서 비축해 놓고 그러니까, 석탄 노조, 네. 탄광 노조가 파업해도 흔들리지 않게 네, 그렇습니다. 조치를 취해 놓고. 그런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 준비를 안 해놓으면은 네. 그 대체식 그 배짱과 똥배짱과 아니면 신념, 사명감, 네. 난 결기 어린 예 그렇게 해야 실행력. 그 가는 네. 거지. 아까 근데 장 박사님 예를 들어 노조가 아직은 괜찮다지만 노조도 보십시오. 총선전에 대우 노조가 거제 조선에 가가지고 네. 위기 특별 지역으로 지정해달라 그랬죠. 또 오늘 현대중공업 노조 하는 거 보니까 임금 몇 퍼센트 이렇게 2년 사이에 5조 원이 적자 났는데도 임금 올려달라. 물론 현대중공업이 임금 구조가 베이스는 굉장히 약하긴 합니다. 네. 약하고 성과급과 뭐 그다음에 거기에 성과 그걸 받는 거라서 많이 받아가는 구조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기본금을 얼마도 올려달라. 그리고 성과 나지도 않았는데 성과급을 250% 더 내놔라. 그다음에 뭐 정몽준 저 대표를 뭐 나와서 그 사죄를 내놔라. 사죄 이미 내놔라. 뭐 정령 직접 참여하라 이런 요구들 보면은 자칫 그런 이슈들이 휘발성이 아주 강하고 뭐랄까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기 네. 딱 좋을 만한 예를 들어 정몽준 회장은 사죄를 지은 상태에서 내놔야 되는가 안 내놔야 되는가 경영에 복귀해야 되는가 이러면 훈수꾼들이 더 많은 소리를 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정작 당사자들 할 얘기도 훈수꾼들이 판을 만들고 그걸로 논쟁을 만드는 그런 상황은 되지 않을런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걱정이네요. 구조조정 안 할 수는 없는데 세부 강론으로 들어가면 정말 갈 길이 멀다. 이게 함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럴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네. 우리는 그럴 배포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더 큰 이익을 추구하고 더 큰 이익을 향해 네. 이익을 하면 뭐 이 경우는 오해도 있겠습니다만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니면 더 먼 데의 구상과 더 나은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을 희생하고 갈 수 있냐? 그런 게 걱정이에요. 그 점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